지식 노동 부분과 육체 노동 부분이 이제는 육체 플러스 지식 노동을 얘가 대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지 많이 고민해야 돼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구간에 얘네 이때부터 만들어 온 거 다 따라잡아야 돼.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인간이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이지? 사회란 무엇이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따라잡아 이것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인간성에 대한 개념은 없고 개인주의라는 핑계로 이기주의 돼 있고 그 부분이 AI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정말 인간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얘가 되면 될수록.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방법 시청자 여러분들. 오프닝이 조금 낯서실 겁니다. 오늘은 영상의 진행을 맡은 채프로 장프로입니다. 아마 그 오종태 대표님의 영상을 예전부터 꼭 보셨고 처음 만나셨을 때 생각이 살짝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4년 전이죠? 4년 전의 영상을 오마주해서 한번 오늘 2026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며 2025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왔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오종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는 지금 오종태 대표예요?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에요? 2025년 12월로 싹 변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2025년 12월에 제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 그 사이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로 좀 변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오종태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진 게 2025년의 오종태 대표님과 그때의 오종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그 모드인데 나는 이제 2025년 12월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살아봤는데. 지금은 매니저를 하면서 헤지펀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영업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오래 하다가 운영을 해서 운영업계에 있는 수익률 다 밟아버리는 오종태입니다. 와, 네. 새로운 방식으로. 밟으셔서 얼만큼? 한번 시작했으면 탑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수익을 내고 가셨어요. 예, 돈 많이 벌어들였죠, 뭐. 네. 그렇죠. 2025년에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수익을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2025년에는 지금 현재 전후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후회에서 지금 1년 1개월째 1, 2, 3기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면서 시장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절대 수익도 계속 플러스를 내는 그런 감사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 전우님들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다시 원래 돌아갑니까 이제 다시? 21년도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출연하지 않겠다 그 모드로 다시 돌아가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 모드로 돌아가. 네, 그렇죠. 그때 느낌이 약간 신선하다. 저거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이 영상을 두고두고 봐야겠다라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모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거 결국은 뭐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가 먼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2025년 12월 현재 뭐 제가 지금 미래에 와보니까 AI가 나왔고 AI가 버블인지 아닌지 뭐 그거 가지고 열심히들 시끄럽게 싸우시는 것 같은데 그 버블을 뭐 누가 한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싸우시는지 몰라. 그냥 계속 지르세요. 그냥 AI 계속 지르시고 그 대신에 2026년에는 AI만 지르지 마시고 AI와 AI 아닌 것을 같이 가져가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뭐 물고기 잡는 법 아니냐 그거는 물고기는 뭐냐라고 물으시면 한국 주식에서는 그게 K컬처 관련된 부분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K팝이나 K푸드나 화장품은 미국 경제가 조금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소비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K팝과 왜냐하면 K팝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K푸드는 너무 쩔어 있는 라면들 열심히 먹잖아요. 네. 농심 같은 주식 좀 보시고 그러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자는 얘기인가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종목이 나왔네요. 21년도 거를 제가 회고해 보면 그때 건설업이랑 인프라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했었어요.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도 다시 인프라는 좀 관심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인프라인데 그 당시랑 지금의 차이는 그 당시에는 이제 AI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AI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프라라고 해도 AI와 관련된 인프라라서 전력이랑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쪽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때는 21년도였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죠. 아직 터지기 전이었죠. 전이죠. 네, 전이죠. 네.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벌써 지금 저희가 4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긴 합니다. 그 사이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은 팀장님과 팬 사이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가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PD님은 모르던 사람에서 아는 사람이 됐고, 같이 일하면서 우리 감독님도 만나게 됐고,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던 아드님들이 둘 다 대학생이 되시고 어른이 되셨고, 그리고 사모님은 주식을 안 하시다가 삼성전자 주주님이 되게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전후회에서 3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정도라는 것은 이제 서로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1년이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지금 뭔가 쌓여가고 있는 인연들이 많아지는 것에 책임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더 열정도 느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표님의 이미지도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때는 좀 제가 좀 닫혀 있었어요. 뭔가를 이제 풀어내지 못한 것에 네. 대한 그러한 응어리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몸무게도 5kg 더 나갔고, 네,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통풍 때문에 좀 그렇지만 네, 살도 좀 빼고, 그리고 그렇죠, 뭐 나머지는 뭐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바뀐 이야기 중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그때도 느꼈지만 지금도 한 번 더 느껴볼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도 영상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렇죠. 답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답이 어디 있냐고. 답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의 관점이죠. 저의 관점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인 거죠. 물론 사실을 베이스한 관점이라서 안 바뀌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생각 구조도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물고기는 그 물고기가 안 나오고 다른 물고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지금은 AI 물고기고. 그렇죠. 지금은 AI 물고기에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원자재 물고기가 팍닥팍닥 뛰고 있잖아요. 금과 은이라는. 그다음에 코인 시장은 지금 마탱이 갔잖아요. 2025년에.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에서 저도 충격이라고 했었던 게 그 사이클 이론이라고 하는 단순계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비중이 했었습니다. 줄었다. 사람들이 그거를 90% 100% 활용하지만 20-30%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것을 지난 1년 반 동안 그걸 적용해서 실제로 검증을 한 부분을 결과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를 그냥 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그걸 해보면서 진짜로 그렇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른 차원인데 그 부분을 이제 전후에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자, 그러면 그때 모드로 다시 살짝 섞어서 이제는 그 모드와 지금 모드를 좀 섞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커피를 안 줬는데 지금 커피를 줬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때도 영상에서도 느꼈지만 몽둥이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 모드랑 지금이랑 섞였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부분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PD님은 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오늘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계신 건가? 네. 살짝 선글라스 뒤에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러면 그때의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하면 1643년으로 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참 지금 다시 적어봐도 상당히 뜬금없는 느낌이 드셨겠나. 저 사람 뭐 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 순간에 채널을 안 돌린 분들이 신기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고 그 당시가 2021년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풀었는데 이거를 다 풀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부분은 지루하니까 우리 감독님의 매직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쓱 하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감독님의 매직으로 넘어가 볼까요? 짠! 짠! 됐습니까? 마법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누가 더 적었는데 내 글씨체로 적었네? 이거 나중에 적고 계신 모습 다 나가는 거죠. 힘들어 죽겠네. 자, 그날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대? 야, 이거를
그래서 그때 2시간이 넘게 얘기를 했구나. 이걸 갑자기 본 사람들은 와, 저게 뭐야 했겠네. 지금 저거 보니까 오랜만에. 그래서 1643년부터 제가 얘기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과학과 정치라는 것을 빼고 경제만 가지고 지금 세상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좁은 범위의 얘기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정치와 과학을 넣어서 이 프로세스를 종합하는 생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방식을 설명을 해드렸네요. 괜찮다, 지금 봐도. 그리고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1643년인 이유가 뭐? 그때 그걸 안 봤구나. 자, 1643년은 뉴턴이 태어난 해입니다. 뉴턴이 고전 과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는 합리적인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만든 사람이 태어난 해를 상징적으로 1643년으로 잡은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보세요.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 숫자는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측정하시는 건가요? 내 생각이지 뭘. 그거는 당연히 많은 그 과학적인 사실들과 그리고 제 관점이 섞여진 건데, 이게 처음 과학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과학의 비중이 높을 리가 있어요? 없죠. 그래도 우리가 물을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과학적 원리잖아요. 그거는 이 이론이 없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는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작게 존재한 것이고, 이때는 이전에 종교의 시대에서는 다 교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다가 이제 민족국가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국가 단위로 바뀌면서 정치의 힘으로 넘어와서 정치의 힘이 가장 셌던 것이고, 그리고 경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뭐 정연성이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종교의 시대는 이전이고 이때부터 우리가 판단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대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나왔던 국부론이라는 것이 나와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이라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서의 수단의 바탕을 만들어진 건 1750년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 시작이 됐는데 학문은 있었지만 그때 생산 능력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생산하면 족족 다 사람들이 사용해 버리니까 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이 경제학은 재고를 다루는 학문인데 학문적인 필요성의 의미가 크지 않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재고가 만들어지는 정도로 생산 능력이 증가하니까 이 학문의 필요성이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 학문이 갖고 있는 사이클, 재고에 의한 사이클 분석, 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중요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당시에는 에너지원으로 나무를 쓰다가 1900년대, 1800년대부터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산업혁명의 원재료가 됐고, 그 다음에 1900년대 초반에 석유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내연기관에 대한 방식이 드러났고, 이 부분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많은 관련된 기기와 제품들과 무기들이 만들어졌고, 이 부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면서 개박살을 냈고, 그 부분이 사이클 현상을 60년이라는 가장 긴 사이클 현상을 보이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현상을 계속 반복했고, 그 사이에 과학은 산업혁명에서 전자기학, 양자물리학이라는 부분이 1900년 초반에 자리 잡았고, 정보통신혁명으로 1950년대부터 컴퓨터가 많이 활용이 됐고, 그 사이 바이오도 성장했고, 지금은 양자혁명이 이게 제가 이 설명을 처음 그때 4년 전에 했을 때 진하게 썼었는데, 제가 지금 흐리게 써놓은 이유는 이게 AI라는 혁명의 순서가 먼저 찾아오는 바람에 이 다음으로 양자혁명은 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혁명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돼야죠 라는 게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계속 많이 엄한 짓 해오던 것들이 박살이 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은 안 났지만 우리가 사용하던 시스템의 경제 시스템의 운영을 하던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게 이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이어서 그래서 2009년부터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 사이클 현상이 이제는 작아지고 사이클 현상이 아닌 부분에 과학에 대한 비중이 올라간, 이 비중이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경제가 비중이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현상이 지나치게 되면서 서브프라임을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실질적인 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세상이 돼서
과학의 시대가 이때부터는 오면서 그러면서 사이클 현상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검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이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럼 이 검은 글씨 안에서 제가 그 당시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때 모드가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친절한데?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그 당시에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그때는 이제 종교의 시대의 종교라는 부분은 그냥 이것까지 얘기하면 아, 이것도 지금 그런데 저것까지 얘기하면 하면서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철학에 대한 내용도 사실 많이 넣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과학이라는 것, 정치라는 것, 경제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철학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의 가장 베이스 시작은 플라톤 철학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이 저게 우리가 지금 종교의 시대라고 얘기하던 저거는 이게 기독교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구교니 신교니를 떠나서. 자, 그러면 저 기독교라는 사고방식, 사상, 종교가 플라톤 철학보다 나중에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쓰는 많은 방식은 플라톤 철학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과학도 서양 사람들이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던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과학도 플라톤 철학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 종교와 과학의 서양의 공통점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설명을 드릴 때 세상을 서양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미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걸 모르겠으면 잘라서 두 개로 아직도 몰라? 그럼 또 잘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통해서 이해한 방식이 그게 미분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건 분리와 절단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분리와 절단이라는 가장 근간에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플라톤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플라톤 하면 떠오르는 말 중에서 이데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라는 것, 그 다음에 동굴의 비유. 죄수 묶여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세상에 딴 게 있네? 딴 게 있는데 가서 그거를 보고 나서 와서 얘기해도 얘네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데려 죽이네? 이런 분리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되고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써놓은 이 두 명은 서양 과학과 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두 명입니다. 둘 다 미분법을 개발했고, 근데 두 사람이 그 미분법이라는 것을 동시대에 발견했다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바로 지금 뉴턴은 플라톤 방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라이프니즈는 비플라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철학 전공이신 분들은 당연히 알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저건 무슨 얘기지?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종교도 믿어야 돼요. 공부들을 해야 돼. 그래야 진짜 보일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은 뭐냐면 기본적인 방식에서 이 분리라는 방식이 과학을 통해서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무언가 전혀 다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사고예요. 아까 전에 동굴 안과 동굴 밖 이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이 개념이 약해요. 전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부분에 대한 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과학에서는 미분이란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얘기 드렸고, 그럼 종교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방식이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사실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밑단에서 중동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 올라와서 합류되면서 철학과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원천적으로 기반이 되시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독교를 만든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플라톤 철학과 연계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과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세상, 분리, 인간의 세상, 인간과 신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서 신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구원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되는 건 이제 휴거라고 이제 그 사이비 아저씨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선을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선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분리가 있으니까 선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도 이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이건 이론론이 아닙니다. 이론론이 아닌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방식, 종교 방식은.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론론의 방식, 전체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라는 게 있어요. 라는 전체라는 개념의 이론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두 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이 서양에서는 메이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에서 무엇을 쓰냐면 이 구조를 세상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해요? 인위적이다, 자연적이다 라는 부분을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전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이자 인위적이라는 것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론에서는 이 전체가 자연이다. 자연이 전체다. 이 안에 인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가장 큰 게 만약에 신이라면 신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게 신이라면 신과 자연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전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의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이 방식으로 분리된 사고를 하고 있다가 이 방식으로 사고로 전환한 거예요. 이건 단순계의 사고예요. 분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저 방식은 굉장히 첨예하고 대립적이고 경쟁하고 누굴 죽이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은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남을 해하면 이게 전체를 통해서 나한테 다 어차피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면서 부분에 대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나도 부분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잘 사는 것만큼 남도 잘 살아야 돼 라는 게 이 전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이론론적인 개념이고, 이 부분은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가 라는 식의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 때문에 패자와 승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개념이 양자 물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이 여태까지는 그래 왔는데 지금 양자혁명을 통해서 개념이 이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동양 사상과 유사한, 동양 사상은 이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고, 불교가 이 부분을 몇천 년 동안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불교와 양자역학이 갖고 있는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이 부분의 구조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과 이 부분의 AI와 관련된 부분의 발전을 계속시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학을 잘 알면서 불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 구조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론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양자 물리학을 해. 그럼 훨씬 더 편한 거죠. 아, 이해가 되네. 세상 구조 이런 거지. 이러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더 가속하면 가속화될수록 점점 불교의 영향력은 커질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인원수가 늘고 있는 종교가 불교도인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에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가치가 있겠죠? 저는 그 듣다 보면서 이 설명으로 해주셨을 때 라이프니츠 이진법 이야기부터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럼 컴퓨터의 언어는 이진법의 언어인데 그럼 보편적인 언어니 AI라고 하는 관점 자체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일원화된 사고와 통합론, 불교에 가까운 철학 개념이 좀 많이 녹아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내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안 했었구나. 자, 이 이진법이라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조부모가 이 당시에 되게 드물게 중국에 가실 수 있는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음양론을 책 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줘요. 그래서 바로 이 이진법의 바탕이 음양론, 영과일 그걸 가지고 이진법을 만든 겁니다. 같은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장 근원적인 이론인 이진법과 음양론은 결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음양론은 근데 영과일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은 자 태극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쪽 색깔에 네네. 이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거꾸로인가? 거꾸로 그려야 되겠다. 이왕이면 제대로 그리지 뭐. 왜냐하면 우리 태극기에 북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쪽에 빨간색의 근원에 대한 빨간색의 점이 있고 이쪽은 빨간색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은 파란색의 세상인데 여기에 파란색의 근원이 있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론은 영과 일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영 속에 일의 근원, 잠재성이 존재해 있고 반대로 일 속에 영의 잠재성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겹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겹친 부분과 상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법은 이 당시까지와 정보통신혁명 당시까지만 해도 분리되어 있는 이진법을 썼다가 분리된 영과 일 그러다가 양자 물리학이 오면서 영과 일과 영과 일의 교차값이라는 이 부분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얽힘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얽힘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얽힘 현상의 기호값이 세계로 들어가면서 디지털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단계가 지금 양자 혁명이 가고 있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역사와 흐름, 네. 이런 복잡계적인 어떤 다양한 생각들, 지금 그런 것들도 재밌고 좋긴 한데 사실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단순계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물 잡는 방법보다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양자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네. 양자 관련된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인지. 일정 부분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이 방향성이 계속되면 그리고 최근에 그 순다이 피차르 CEO가 구글의 CEO가 얘기했잖아요. 양자 혁명이 AI의 5년 전 상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거를 몰빵을 질러오는 게 아니라 자기 포트의 5% 10%를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적절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글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구글이 가장 AI도 잘하지만 양자 물리학의 근원적인 이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것도 그 로직을 넣는 거예요. 끝낼까 그러면? 그러면 너무 투자가 아닌 쪽으로만 갔으니까 2022년부터 26년까지 그 사이에 5년인가요 그러면? 1, 2, 3, 4 내년까지 쉬면 5년이네요. 그럼 5년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감독님의 마술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4년, 5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2008년부터 9년부터 이제 과학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잠시 정치의 비중이 확 올라간 부분 때문에 잠시 정치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 방산주들도 난리 나고 그랬었죠.
자, 그렇지만 이게 진짜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비중이 다시 올라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관세 전쟁을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발생을 시켰다 하더라도 또 잠깐 이 부분이 올라가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 과학의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값이 35에서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가거나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2026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I 주식도 계속 보고 AI 인프라도 계속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AI가 LLM 차원에서는 매우 안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실제 사용하면 확인하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AI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라는 부분만큼 AI한테 내가 저 인간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이야 라는 정도의 그러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인가 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얘가 안정돼 있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정도를 바탕으로 로봇과 합치면서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2026년에는 이게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주식들이 강한 게 이유가 다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을 한국과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로봇에서 앞서가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포지션을 안 갖고 있으면 불편해요. 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때문은 아니에요. 얘 때문에는 미국 주식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커버될 수 있으려면 중국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노동은 거의 대체돼요. 지식 노동 부분과 육체 노동 부분이 지금 뭐예요? LMM은 지식만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육체 플러스 지식 노동을 얘가 대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대체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지 많이 고민해야 돼요. 게다가 특히나 한국 사회는 우리가 1950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구간에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얘네 이때부터 만들어 온 거 다 따라잡아야 돼. 답은 있어. 얘네들이 여태까지 계속 보여줬잖아. 라는 부분을 쫓아오느라고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인간이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이지? 사회란 무엇이지? 라는 부분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따라잡아 이것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적으로는 엄청 성장했는데 인간성에 대한 개념은 없고 개인주의라는 핑계로 이기주의 돼 있고 주변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지하철에서 문 열려도 비키지도 않고 내려야 타는데 도대체 왜 안 비키고 서 있는 건지 그냥 그따위 행동들이나 아무렇지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AI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정말 인간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더 특별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이 부분만 지금 끝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얘가 되면 될수록. 그 상황에 지금 2026년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힘든 한 해가 우리 한국 사회에는 특히나 안 해왔기 때문에 올 거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둘 다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해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계속 잘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도 많이 고민해보고 라는 부분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물질적인 부분부터 하던 업데이트를 마저 하면 그래서 이제는 이 에너지원이 나무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는 부분 가고 전기가 이제 그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 이게 전에 그려드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ESG라는 개념이 지금 약해졌어요. 입맛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고 무엇이 대체 작동하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그리면 이제 석유도 여기가 석유였죠. 석유도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전기가 이제 그 부분을 얘로도 줄이고 얘로도 확장되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ESG가 안 되는 만큼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도 나중에는 이 부분의 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지 SNS 회사에다가 핵융합 회사를 붙인다는 얘기를 최근에 발표한 게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로직은 그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커져가는 이 개념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는 인류는 계속적으로 이 원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과 전기를 확장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동일해서 양적 확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적인 게 아닌 새로운 개념을 자꾸 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확장에 종류가 다른 우주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이 우주라는 개념과 이 개념이 2026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과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키워가겠죠. 라는 부분이 2026년을 보면서 이 차트를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피지컬 AI와 우주라는 키워드,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 다 조합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 종목은 테슬라인데. 테슬라. 네. 네, 테슬라는 고점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세요? 왔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을 다시 와서 사실 테슬라를 다시 사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잘 못한 거죠. 그때 잘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을 들고 있으면서 너무 괜찮았어, 수익이. 이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있는 게, 내가 이걸 충분히 뭔가가 괜찮으면 뭔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 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언가 좋은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의 단점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가 3대 가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하나예요. 2세, 3세는 너무나 여유 있게 살았기 때문에 고민을 덜 해. 고민을 덜 해가지고 지난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엄청 바보 취급받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우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보 취급당할 때 뭐 얘기했어요? 저거 뭐 좋은 집안에 자라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 저거 뭐 할 능력 있어?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그만큼 공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2, 3세가 되면.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하죠. 테슬라는 지금 많이 필요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머스크의 지분 이슈가 해결됐고 다시 이제 정치가 아니라 주식에 회사에 집중한다 했을 때가 적정한 타이밍이었죠. 맞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는 놓친 건 맞아요. 그러면 향후 테슬라에 대한 전망도 계속 주도해 가는 방향으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테슬라를 M7이라고 부르는 그 라인업에 두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로보택시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로보택시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에 있고, 그 두 가지의 가장 핵심 종목이면서 우주에도 핵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방향성 면에서 테슬라가 가장 적절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맞으니까 지금 머스크의 자산이 1,000조 원 처음으로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잖아요. 그 현상이 그렇게 뭔가 처음 나타난 현상이 발생하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큰 방향성에. 그게 일치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나는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식을 사거나 갖고 있는 게 맞죠. 최근에 국내 주식에서도 이제 스페이스 X IPO 상장건으로 굉장히 좀 우주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된다면 저희 국내 주식에도 우주 관련된 섹터들이 좀 곽강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발사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머스크가 스페이스 X에서도 그랬듯이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대감과 실망감이 있어서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을 계속 가야죠. 이 부분을 미국 혼자만 가고 트럼프란다. 머스크 혼자만 가게 놔둘 거지 않을 거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괜찮은 기업들, 예를 들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기업을 저는 좋게 보는데, 그런 회사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죠. 지금은 이제 그게 그냥 말씀 주셨던 것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약간의 블러핑 아닌 블러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AI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주신 걸로 보면
AI 버블이라고 니들이 말하는 건 그 엔비디아만 얘기하던 그 씬을 얘기하는 거고 AI가 다루는 범주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그걸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이 이제 많이 보셨죠? 이거는 주어도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저 아까 전에 나무만 쓰던 시대, 나무만 쓰던 시대에 세상의 크기가 이만했는데 그 다음에 석탄을 쓰는 시대가 나오면서 세상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부터 사이클 현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그래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커졌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이클 경제 이론을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전기가 나오고 이때까지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용하죠. 이렇게 썼죠. 세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경제 이론을 상황과. 근데 지금 2009년부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커지고 줄어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럼 세상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망가뜨리게 할 수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 다 굶어 죽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부채는 상감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얘네들의 안정도 있게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얘를 키워주려고 하는 정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식의 세상 구조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점선을 그릴 때 얘를 더 각도를 더 높게 얘를 각도를 더 좀 완만하게 이 빨간색 점을 그린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됐을 때는 여기서는 사이클 이론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을 제격한다고 기존 이해로 할 수 있는 이해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현상과 여기 있는 현상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는 우주가 되고 여기는 피지컬 AI가 되고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기존의 이해 가지고 얘를 보려고 하니 말도 안 돼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거 유지 가능하지 않고 박살날 것 같고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건 거죠. 이 기존의 이해가 아닌 새로운 이해로 내가 여기를 어떻게 보지? 내가 여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 현실의 범위보다 더 여기서 봐야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지. 여기 있으면 나도 지금 정신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가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내 이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 이해를 어떻게 확장하느냐라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답 있는 사회에서만 계속 쫓아왔으니까, 야, 1등 국가들 뭐라 하니? 서양 애들 뭐라, 미국 애들 뭐라 하니? 나 그거대로만 할 거야. 중국 애들 요즘 쳐다도 안 보지. 그 이상한 색깔론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아예 넘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쟤들 뭐하니? 왜 스스로는 안 하고 같이 태어나서 저희가 1973년에 태어났으니까 1973년에 미국에 태어난 것과 1973년에 한국에 태어난 건 엄청난 운의 차이가 있죠. 그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2025년에 세상을 얼마큼 이해하니? 라는 건 자기가 노력한 거 생각한 만큼 바꿀 수 있는데 왜 계속 그 걔들만 쫓아가지고는 하면서 병신 같은 소리만 했었고 똑같은 소리만 다 철진한 얘기만 했으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답이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게 짜증난다는 거지. 21년 버전이었나요 방금? 방금은 21년 버전. 네, 버전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이해에 대한 범주가 갇혀 있는 거긴 한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AI라고 하는 범주가 네.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한 AI의 범주가 어디까지 확장일까? 그걸 알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이게
이게 사실 이게 AI 과학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알까요? 저는 우리는 AI 과학자도 아닌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갈지 저 사람들의 최선과 최신과 정말 설명을 잘해주려고 하는 친절한 사람이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팔로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알아요? 이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이해를 하고 이걸 내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야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내가 이걸 따라가는 거에 대한 투자 성과로 나올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는 약간 AI 분야랑 관련된 거에서 집중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전히 좀 그래도 분산을 나눠서 구성해 놓는 게 좋을까? 이미 집중은 많이 돼 있죠. 지금은 미국 주식에 많이 돼 있고 AI 주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주식에서 이거를 분산해서 기존 AI와 피지컬 AI로 좀 비중을 AI 중에서 나눠놓는다. 이건 분산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이거를 뭐 증권주 산다. 뭐 이거는 분산인데 그건 방향성과 너무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요즘은 약간 증권회사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증권 업종의 가치가 뭐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베타가 훨씬 세요. 근데 증권주는 전통적으로 베타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베타가 센 주식.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장 좋을 때 가져와 라는 건데 얘네들이 세상에 핵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옛날만큼 이런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의미가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세 증권을 갖고 있다가 아쉽게도 우주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팔았다가 네. 에이 그 좀 타이밍 어떻게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론 다른 우주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가 해가지고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증권 업종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로빈후드처럼 이렇게 새로운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여기는 기존 투자자가 못 갔는데요. 이 새로운 부분을 내가 갈 수 있게 해줄게요. 라는 부분은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밸류 애드를 하는 건데 기존의 주식으로 그냥 여기 수수료 좀 싸니까 여기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하세요.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 전보다 그냥 이런 주식을 테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꼭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전보다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거에서 베타 값이 지금 높은 AI 분야에 있는 것 중에 소프트웨어 AI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LLM,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안에 포함될 거고 메타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메타는 우리 큰아드님이 투자했다가 좀 실패했었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메타는 지금 좀 제가 보기에는 빅텍 안에서는 선호도는 좀 낮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는 걔네들이 잘 되는 건 광고 경기의 민감도가 너무 높은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들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투자해서 그 서버나 이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메타는 그 구조가 없어요. 순수하게 그 부분에 투자를 한 걸 가지고 자기의 서비스를 개선시켜서 그 개선된 것과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굳이 빅텍 안에서 메타를 일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메타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그 고민에 간 게 네. 최근에 AI 분야에서 그 주안점을 두시는 종목 중에 레딧을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레딧이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의 질과 네. 그 데이터라고 하는 네. 장점 그게 메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메타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메타에서 나오는 정보는 약간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SNS의 특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이 약해요. 근데 레딧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나 돈 벌고 싶어.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출발한 부분이 DNA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의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최신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가져오기에 페이스북이나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노골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유료 구독자는 아닌 유료 구독자만으로 운영되는 지금은 굉장히 약간 야한 형태로 돼 있는 그러한 온리팬스 플랫폼이 같은 있어요. 이름 뭐죠? 온리팬스 얘기하시죠. 온리팬스. 거기에 데이터는
노골성으로 따지면 끝단이죠. 완전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데이터를 저는 누군가는 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빅테크나 이런 데들에서. 근데 걔네들 걸 사가도 내가 레퓨테이션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을 확률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레딧 데이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피지컬 AI가 이제 앞으로 도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약간 지능형 AI들은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그럼 갖고 있는 레딧이랑 구글이랑 다 팔아야 되나? 왜? 피지컬 AI가 들어오니까. 피지컬 AI 데이터 안 써요? 피지컬 AI는 LLM을 좋은 LLM을 쓰고 좋은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뀌니까 이제 지능형 AI는 팔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뇌생 남은 가구 몸 좋은 애들 시즌으로 가니까 몸 좋은 걸로 간다? 정말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돈을 못 벌어요. 네, 그 수익률 올해 연말에 어떠십니까? 지금 계속 중간입니다. 중간이에요? 네. 11월 이후 수익률 어때요? 11월 이후 마이너스 40만 원. 그거 봐. 그러니까 11월 이후가 장이 어려워지니까 저렇게 단순하면 수익률이 안 난다니까.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해야지 버틸 수 있다니까. 우리는 전후에는 플러스잖아. 근데 전후에 PD님이 마이너스인 거잖아. 이러고 있다니까. 질문이 고도화되고 깊어야 된다니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전우회 분들 중에서도 마이너스인 분들 점점 계실 것 같아요. 화이팅. 같이 화이팅. 저는 피지컬 AI 말씀하셔서 네. 사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21년, 22년도에도 로봇 주식이 그래도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로봇을 할 때에는 약간 자동화와 이런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이야기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했죠. 했었는데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어느새 보니까 피지컬 AI에서 일본은 쳐다도 안 보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제가 일본 상황을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는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일단 약점은 LLM의 발전에서 일본의 회사들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든 적이 없잖아요. 네. 다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LLM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 피지컬 AI를 갈 때 걔네들은 기존의 공정화, 자동화 관련된 거에 최적화되어 있던 파낙 같은 회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너무 최적화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은 버려야 되는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 때 상당히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기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일본 회사들은 겪어야 됐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대려 변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일종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의 세밀성이나 완성도는 높아져 있는데 그걸 다루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프로치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달랐다. 이게 그 기존의 로봇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학습시켜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머스크가 앞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방식은 네가 학습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일본이 가고 있었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탄학 얘기 들을 때 컴퓨터 안 쓰고 문서로 보관한다는 이야기. 문서로 보관하고 걔네들은 이제 그 공장 주변에 이 망까지 쳐가지고는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다칠까봐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공장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옆에서 같이 일하고 갖다 주고 막 이런 과정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잖아요. 좀 어프로치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일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 말씀을 주시면서 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이 보시니까 우리가 국내 투자자분들 25년도에 꿈꾸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코스피 4천은 연초에 꿈꾸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코스피 4천이요? 지금 뭐 3천 후반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4천 왔다 갔다 3, 4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25년 우리 시작하고 그 봄 지나갈 때만 해도 이때 네, 25년도 그쵸. 25년도에 우리 그쵸. 올해. 네. 그렇죠. 근데 4천이 이미 왔죠. 왔죠. 4,200이 고점이었으니까. 네. 그럼 이제 5천을 바라보고 정부에서도 5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5천에 가는 거에 기대해선 많은 국민 주식 가운데 하나인 현대차가 좀 올라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현대차.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로봇이 테슬라 로봇이랑 비슷한 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쭙습니다. 2040년에 현대차 그룹의 전체 매출의 20%인지 40%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2040년이었으니까 20%였던 것 같은데 음. 그 전체 매출을 로봇 비중을 자동차가 아니라 그만큼 하겠다라는 최근에 발표를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상당히 높게 이제 타겟팅해서 발표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방향이 계속적으로 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내부의 의지만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환경 상황에서 가야 해요. 만약에 못 가면 현대차 주식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지 못하는데 근데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기존의 유압식에서 이제는 유압식이 아닌 방식으로 트렌드에 맞는 방식으로 계속 변환하면서 물론 거기 뭐 되게 중요한 분이 회사 옮겼다면서요? 뭐, 네, 그런 소식이. 구글로 가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 과정에서 있는 거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잘 겪어내시면서 로봇 쪽으로 잘 가기를 응원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의 자회사가 됐고 지금 이제 현대차 그리고 또 자회사를 두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이 있나요? 지금 로봇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쪽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네.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 비중을 많이 올렸고 했지만 네.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두 개가 그 방향을 계속 잘해 나가는 건 기업 측면에서나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 주시면서 21년에서 25년, 26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사이 뭐가 달라졌나 한 것 중에 기업 얘기하니까 요거는 그냥 사이드 이야기지만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한동안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2차 전지도 올라왔다가 싹 없어지는 모양새가 2차 전지는 이 사이에서 있었던 부분은 2차 전지가 자동차용이 아니라 AI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ESS 쪽으로 개념이 바뀌어서 네. ESS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으로 주가가 잠깐 반등하긴 했는데 네. ESS가 메인 에너지 소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필요성이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자동차 산업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돼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랑 어떤 현상의 일정 부분이 돼라는 부분이랑은 얘기의 레벨이 다르다고요. 그게 AI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인데 로봇이 되면 로봇은 다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차고 다녀야. 이거는 훨씬 더 자동차 얘기에 가까워진다고요. 그 대신에 기존보다 굉장히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는 그러한 사용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인간이 일하는 노동 시간 구조에 맞는 정도의 그러한 구조는 된다거나 뭐 지금도 이제 자기가 가서 배터리 충전하고 바꾸고 오고 뭐 이렇게 다 세팅을 하는데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해진 공간에서 일하는 데는 그게 가능한데 정말 나중에는 이제 뭐 장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한다라고 하면 그때를 위해서는 조금 더 효율성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건데 중요성은 더 증가하겠죠. 요 사이에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힘들어지신 분들이 그 2차 전지 테마에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좀 희망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될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처음에 양적인 증가가 확 확장될 때 우리가 2차 전지 가지고 한번 사고를 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람들이 그때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잘 아는 상태에서는 잘 아는 만큼 흥분하기 쉽지 않아지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상황이 있고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그 판을 아예 장악해버리는 게 양적, 질적으로 둘 다 장악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틈이 그때만큼 얘기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 피지컬 AI가 증가하는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의 투자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기술과 과학을 이용해서 배터리 쪽에서 뭔가 걔네들이 해서 뭔가를 우리가 못하는데 쟤들이 하는 걸 만들어 버리면 그럼 좀 그냥 한마디로 테마성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테마처럼 뭔가 산업의 주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이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로봇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삼성에서 하고 있으면 저는 그 두 그룹에 제가 그 기획 쪽에 있는 사람이면 직접 연구를 시킬 것 같아요. 그냥 자체 안에서 다른 관계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다. 수직 계열화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의사결정자라면. 네, 오늘 오종태 대표님 모시고서 2025년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1643년부터 시장을 올라서온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오종태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던 옛날 영상 약간 좀 생각나시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이 영상 보시고서 계속 구독, 좋아요 하시고
꾸준히 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 말씀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아까 그 생각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을 분리돼서 보는 것과 다 연결된 전체를 보는 것은 세상 자체가 되게 살아가는데 많이 달라요. 투자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된 전체적인 부분의 관점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연말 연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